트럼프는 왜 슈퍼맨이 된 걸까요? 네? 너무 당황해 하시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네. 트럼프가 자기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이런 I said I felt like Superman, you know? I said I felt like Superman. 네. 이제 자신의 슈퍼맨에 빗댄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트위터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다가 코로나에 걸렸지만 뭔가 맞았고 그걸 맞았더니 슈퍼맨이 된 것 같다. I'm Superman 하고 올리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사람들은 리더라고 하면 자고로 좀 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코로나에 걸려버리니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약 먹고 다 나았다. 코로나 치료 간다. 막 이러고 이런 약간 좀 허세를 부린 게 아닌가. 네, 트럼프다운 트윗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유독 올해 미국 대선이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끄는 이유를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것도.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4년 전에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극적인 승리를 했는데요. 그전에도 워낙 기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요. 시리얼 라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리얼 킬러가 아니라 시리얼 라이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연쇄 됐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그래도 사람들이 미국의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와 구조가 한 사람의 그 기행을 일삼는 리더가 오더라도 바로 잡을 것이다. 한계를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 동안 본 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영향이 미국을 바꿔버린 거죠. 허리케인 트럼프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긴 별명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별명이라기보다는 허리케인 박이 있지 않았어요? 허리케인 블루도 있죠. 이 허리케인 트럼프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사실상 쓰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이나 허리케인에 태풍이 계시네. 갑자기. 태풍이 계시네. 갑자기. 네?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치 그 태풍에 이름을 붙인 것처럼 확 쓸고 갔다. 확 쓸고 간 자리에 미국이 남긴 게 뭐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가 좀 요동치고 있는 우리가 대격변의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고 미국이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4년 더 머물 가능성도 있으니까 4년 더 재선 성공하면 그때는 뭐 쓰나미 트럼프 이런 별명으로 그러니까 강도가 이름별로.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 두 사람의 대결인데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요. 트럼프에 대한 마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같아요. OX 퀴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왜 어떻게 당선이 됐죠? 저는 그 기사에서 봤는데 트럼프가 그 러스트벨트라고 가난한 미국 백인 노동자층을 공략을 되게 잘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공화당이나 보수 쪽은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살기 빡빡해지고 이러니까 그냥 기존 정치다 더 이상 여기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 염증이지. 네,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딱 공략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이현희 씨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꼭 방금 말씀하신 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미국 사회 변화를 짚어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어쩌다 당선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연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러스트벨트 우리 이현희 씨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갖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줘야지 사실은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썩 마음에 드는 후보는 아니에요. 공화당 당원이나 공화당 지지자 중에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세상에 이런 남봉꾼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2016년도에 공화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당신네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40%만이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이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왜?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어서. 사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클린턴 가문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나는 저 클린턴 집안이 백악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사실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를 할 때 이 저소득 혹은 저학력 백인 노동자 러스트벨트처럼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원래는 해왔어요. 민주당이죠. 반면에 공화당은 뭐 친기업적이라든지 고학력이라든지 고소득 그리고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그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자, 여러분 피케티 교수 아시죠?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쓴. 최근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브라만 좌파. 브라만이 뭐예요? 인도 카스트 제도의 위 최고 그 귀족 맞습니다. 계급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좌파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바로 강남 좌파 그거예요. 같은 거. 강남 좌파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강남 좌파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서 답을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사실 좌파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을 하고 또 저소득층 사회보장 정책을 베풀고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피키트 교수가 본 거는 민주당, 특히 이제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니까 노동자나 저소득층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좀 더 관용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는데 이거에 좌파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여전히 기계 설비가 돌아가는 공장 앞에서 조립을 하고 있고 제3세계로 회사 공장을 옮기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나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 편이라고 믿었던 민주당이나 좌파는 지금 환경 얘기하고 있고 이민자 얘기하고 있고 소수자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내가 한때는 미국의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을 끌고 가는 그런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져 버린 천덕꾸러기가 됐다는 느낌.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을 가면은 그런 게 딱 보여요. 분노. 웃으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응원을 하고 있는데 뭔가 눈에서는 분노가 느껴져요. 그럼 트럼프는 그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위로하고 막 독려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민주당도 우리를 버렸고 공화당은 쳐다봐주지 않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아까 누구였죠? 슈퍼맨. 슈퍼맨. 그게 트럼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힘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체성의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을 가면은 하얘요. 맞아. 전부 다 백인이야. 근데 민주당의 유세장을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그 LA 사는 린다 고모 한 명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죠, 한 명씩은. 네. 미국에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이민을 간 뭐 고모나 삼촌이나 이모나 언제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대. 70년. 70년대, 80년대 그때 많이 갔어요. 맞아. 왜냐하면은 1965년에 이민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쿼터를 두고 받았어요, 미국이. 근데 그게 통과가 되면서 그 쿼터를 없애고 좀 많이 받기 시작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2060년쯤 되면은 미국에서 백인들이 더 이상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겠구나. 미국 내에서 백인들이 더 이상 내가 주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아요.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노동력 중심이라면 이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 리더들도 유색인종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구글만 하더라도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구소련에서 온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CEO도 마찬가지로 순달 피차이도 인도에서 왔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역시 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남자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는 생부가 원래 덴마크계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혼한 아버지를 이 제프 베이조스가 정말로 존경한다. 이 새 아버지가 쿠바에서 온 이민자예요.
그래서 벌써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백인들을 이끄는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백인들은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뉴스에서 봤을 때 막 나와서 시위하는 구구 집단 단체 막 같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나의 정체성이 여기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백인 개신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고 사실은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조용히 응원을 하는 그런 백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뜨는 어떤 유색인종, 이민자들,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서구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일어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국제정치 세계부터 이렇게 미국으로 좁혀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91년 12월 26일이 공식적으로 소련이 붕괴한 날입니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양극 체제로 경쟁을 하던 두 국가가 확실히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일극 체제로 가게 되니까 미국의 패권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네. 그기 때부터 2001년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의 통합 분위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그야말로 그리고 국제협력이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됐는데요. 2001년부터 이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01년 9월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9.11입니다. 네. 이 9.11이 미국 전체를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그 강력한 미국을 안방에서 테러 사건이 이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금융위기. 맞습니다. 금융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리제이션의 부작용이라고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 전 세계가 빈곤 격차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월가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 질서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016년입니다. The UK no longer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Donald Trump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등장은 그동안에 뭔가 국제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세계화였다가 그때부터는 분열이죠. 브렉시트는 유럽 통합에서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Pay for a big percentage of it's not fair. We will always put America 소위 first. 말하는 미국 백인 민족주의를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세계가 역전되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 19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19년에 이 바이러스가 출발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까지 이 질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은 초연결 사회잖아요. 네. 연결시키는 것에 통해서 그것이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감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각 국가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 문을 닫아. 잠가는 겁니다. 단절하고 봉쇄하고 또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블레임 게임을 합니다. 탓하기.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我们必然会奉陪到底。 China unilaterally imposed control over Hong Kong. 美国没有资格指手画脚。 왜냐하면 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뉴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근데 뉴노멀은 그대로 번역하면 새로운 정상인데 그 말 뜻이 아니고요. 정상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너무 길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빴다가 좋아지고 불경기였다가 호경기가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것이 흔들린 세계가
안정화되지 않는 것이 수십 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 하지 않습니까? 찝찝하죠. 낄 땐가 안 낄 땐가처럼 국제 질서도 어느 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세계도 흔들고 국가도 흔들고 사람들의 심리도 흔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감성적이 되고요. 반대로 분노 조절 장애자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개인 삶부터 전 세계의 질서까지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질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이었지만 역설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서로를 견제하면서 안정이 됐는데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국제 질서에서 부자가 됐는데 서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또 자기가 맞는 일종의 굉장히 상호적으로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불안한 질서가 계속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든가 또는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앞서거나 또는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면서 안정된 질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 밀당을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수십 년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는 바로 이 질서를 계속 가져가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질서를 더 가속화시킬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나아지면서 바이든 후보가 공약하듯이 다시 국제협력으로 돌아가고 동맹들 대우를 잘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트럼프가 쓸고 간 자리에 다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걸 챙겨야지 다시 국제정치에서의 과거의 그런 질서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바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여론 자체가 최근에 여러분 거의 70%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누가 되든지 강경책은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4년을 더 해야지 더 빨리 추락할 것이다. 예. 그런 의견도 강력하게 더 무섭다. 더 무서워.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대단하다. 미국이 빨리. 근데 정확하다. 북한도 이제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북한 쪽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현장에 와서는 약속을 많이 하는데 돌아가면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이벤트에는 안 나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오브라이언 그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쿠시너가 재선되면 바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대타협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쿠시너는 중동의 아브라함 협정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제 예상에 혹시라도 재선이 되면 아마 김여정과 이때까지 지금 북미 협상에서 정권을 가진 협상가가 없었거든요. 그럼 김여정과 이 쿠시너가 뭘 이뤄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근데 또 트럼프가 되자니 또 지난 2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지는 모습을 세상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이긴 것처럼 하되 북한한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묘안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헷갈릴 겁니다. 아까 쿠시너 오브라이언 것도 박제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를 위해 애써도 판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이 매섭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궁금한 것부터. 과연 누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걸 아는데 이제는 그 다시 4년 답변을 따라다닐 수 거부하시는 있습니다. 것도 4년간 아닌데 또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4년을 고생을 했는데요. 전문가는 사실상 점수를 하는 분들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원했는데 틀리더라도 저는 다시 그 자리 가더라도 그렇게밖에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누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그 주에서 평소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해왔는가 행태도 보고 경제 지표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내놓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일단은 바이든이 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2016년하고의 차이점은 클린턴하고 트럼프는 당시에 이렇게 좀 교차되는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아주 견고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뭐 바이든이 많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는 뭔가 한 방 있을 것 같은 생각.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잘 안 나가요. 맞아. 자기가 좋은 사람을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 충성도라고 얘기하는데 투표 충성도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긴 해요. 근데 어쩌면 이번에는 워낙에 코로나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외에도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라면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투표를 하러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열정을 많이 가진 더 절실한 유권자들이 사실은 승자를 만드는 건데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하면 그 열정이 뭐 별로예요. 그렇게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그렇게 매력도 없고 뭐 약간 좀 너무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왜 바이든한테 투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He's not Trump. He's not Trump. Yes, 맞아요. exactly. 누가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네 그냥. 네, 그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다시 시킬 수는 없다 해서 절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코로나가 근데 조금 사그라든 이슈였어요. 그렇죠. 예, 3, 4월에 확 퍼졌다가 조금 사그라들고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다른 이슈들에 이렇게 밀려서 약간은 뇌리에서 잊혀진 그런 이슈였는데 걸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시금 막 수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건 트럼프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 잃어버릴 듯한 표들이 다시 트럼프한테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근데 실제로 또 트럼프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근데 송서천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뭐 동정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완치돼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또 와 몰리고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미국 유권자들은 지도자는 강해야 돼요. 버클리 대학에 있는 조지 레이커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특히 공화당이나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엄격한 아버지상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위험해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헤쳐나가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를 하면서 훈육을 하는 게 엄격한 아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걸려버린 저 트럼프를 어떻게 믿고 감염되는 것조차 네.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약한 리더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잘 뭐 이렇게 뭐랄까 조심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슈퍼맨도요. 이제 슈퍼맨의 모습을 나은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걸려가지고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중간 말씀하신 건 중도에 있는 사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 딸도 지금 미국에서 보험 없이 하루하루가 제가 또 보험 없이요? 보험 없이 지금 집콕하고 이제 겨우 일을 시작했는데 마스크 안 끼고 괜찮다 그러고 자기가 치료받은 것은 최고의 치료를 받아놓고 지금 옆에서 사실상 그 장례식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다 버려지고 장례식 있잖아요. 못 하고 손 한 번 못 잡고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옆에서 계속 듣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는 나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당일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좀 분산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우편 투표를 해라, 아니면 사전 투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한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As far as the ballots are concerned, I can't imagine the post office could do it. All of a sudden, they're supposed to be dealing in millions of ballots. It's a disaster.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면은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우편 투표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하고 공화당 누구한테도 유리하냐?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이걸 봤더니 별 차이 없어요. 결국 차이는 좀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가 만약에 우편 투표로 인해서 뭐 뒤집힌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진다든지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것 같은 뉘앙스를 자꾸 풍기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을 최대한 안 빼려고 그런 식의 말로 계속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도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 탈세 문제라든지 뉴욕타임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리고 2019년에 그 마이클 콘 변호사라고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 나와서 또 증언을 했다시피 선거자금법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소시효 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선거를 했으니까 공소시효 5년이면은 2021년까지니까 남아 있거든요. 재선이 되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 기소가 안 돼요. 네. 근데 재선이 안 되면은 절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감옥 물론 안 가려면. 나중에는 승복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쫓겨나는 모습, 피해자의 모습으로 밀려나가야지 희생양의 앞으로도 모습. 트위터 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또 다시 분노할 수 있도록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투표함을 열지 않고 군이 개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군인들은 정말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지지자들이 사실상의 내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폭동 정도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불복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불복할 경우에 그게 이제 워낙 지지자들이 열렬 지지자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분노에 찬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저는 이제 트럼프의 마력이라고 할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잘하지. 이게 무슨 뭐 여성 편력 너무 심하지. 인종 차별하지. 우리가 보는 어떤 시그널들은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러스트 벨트, 아까 분노한 백인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바이블 벨트라는 게 상당히 미국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주의 기독교라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인데요.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지금 한 40년 동안에 우리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자였습니다. 80% 이상 공화당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80% 엄청난 지지자들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보기에는 윤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왜 찍을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태 찬성하고 그다음에 동성애 이 두 가지로 판을 가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거기에 바이든하고 지금 두 사람을 결정시키는 것 때문에 바이블 벨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캔들이 터져도.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엘리트나 지성에 대한 반발심, 그 미국의 전통 문화라든지 사회에 내려오는 면면이 내려오는 반지성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천지에 와서. 뭔가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꼭 우리가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뭐 이런 걸 따르지 않아도 내가 믿는 게 맞고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완성이 된다고 어떤
오묘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그 대법관에서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그분이 이제 사망하셨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 에이미 커니 베릿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선거에? 선거에서 만약에 아까 승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시와 고어의 대결 때 2000년도. 예, 그때 그 플로리다에서 몇백 표 차이밖에 안 나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하고 있었는데 고어가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 때문에 승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그때 5대4였습니다. 5대4에서 개봉 금지, 재검표 금지해가지고 완전히 부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자기가 그날 당일은 이겼는데 우표 투표나 뒤에 들어오는 것이 뒤집어질 경우 또는 박빙이었을 때 우편 투표함을 개봉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있어요. 대박. 그리고 5대4는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승복 문제는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배신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5대3만 해도 우위인데도. 그렇죠. 그게 헌법적인 워낙에 중요한 얘기. 근데 6대3이 되면 훨씬 더 안심할 수가 있죠. 그 전략도 숨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홍석천 선배도 갑자기 막 안경도 닦고 정신 차리고 지금 알돈이도 집중하려고. 닦았어요. 돈 얘기구나 막 이러면서 돈 자세를 얘기구나. 고쳐 앉으셨는데. 근데 죄송한데 정체가 어떻게 되시길래 주식, 환율, 부동산 다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뭐 두 분 박사님 앞에서 저쪽은 돈 안 되는 거 공부하신 거예요. 박사님께서 백번이 되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전략을 피는 겁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점치시나요? 사실 점치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선거에 중요한 팩터들이 있어요. 저는 경합주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승패는 경합주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경합주 중에서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것은 경제.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의 경제를 봅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코로나19 무섭죠. 미국에서 20만 명 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업률도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전에는 3.4%, 3.5%여서 두 자릿수를 갖다가 지금 7.9%예요. 그렇다면 더블인 거죠. 그런데 경합주에서만 놓고 보면 미국 전체 평균의 실업률이 7.9%인데 경합주는 그보다 실업률이 낮은 지역들이 꽤 있어요.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 상대적으로 트럼프한테 상대적으로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또 하나 이견은 뭐냐면 그래봤자 코로나19 이전에 3%대였는데 자, 여당입니다, 트럼프. 코로나19에 대해서 심판론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경합주만 놓든 특히 미국의 간접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여론은 한쪽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는 있다.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선빵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한가요? 사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미국의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의 동맹국이라고 할지언정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까 사실 안타깝지만 누가 되더라도 한국 경제한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어떤 산업이 좀 이렇게 돈이 몰릴 것이고 바이든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산업에 돈이 몰릴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런 게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보시면 극명하게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소프트웨어라 그랬는데 저거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바이든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반독점 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이 거대 IT 기업들이 결국 이 시장의 가격 논리를 훼손할 수도 있고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 한 집단에 편중된다. 자, 민주당은 뭐죠? 형평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IT 회사 중에 거대 공룡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독과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빵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네. 빵? 뭐라고 하신 거예요? 뻥이라 그러신 건 뭐라고 그렇죠. 하신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뻥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불어를 하신 흔히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산업을 리드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애플, 뭐 아마존 쭉 거대 지금 미국의 내놓을 만한 기업들을 앞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 CEO들은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흔히 월가가 바이든에 베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가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돈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라는 거, 또한 미국 경제 복원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 거라는 거, 결국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공통점이자 결이 다른 거예요. 바이든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의 트렌드죠. 기후변화, 탈석유화, 이런 신재생, 이런 친환경적인 곳에 많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제도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트럼프노믹스. 명확하죠. 세제를 감면시켜서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활발하게 통신 설비라든지 5G. 반도체는 겹치는데요? 예, 예리하시네요.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게 반도체. 그렇죠. 사실 누가 된들에도 한국 경제에 이렇다 하게 크게 좋아질 건 없어요.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이 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를 복원하는데 돈을 쓸 거고 그 돈이 교집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도체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일단 드려요. 근데 이제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타이밍이요. 네, 네,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타이밍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에 따라서 결과 수익이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누가 되든 미국 경제를 건설적으로 끌고 간다는 돈이 집중될 거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사실 지금 투자하든 나중에 투자하든 별반 차이는 롱텀하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은 대선이라는 올해 연말부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가 대선, 가운데 있는 게 대선이고요. D0이라는 게 대선 그 날짜를 전과 후를 봤어요.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대선 전까지만 하면 우하향하다거나 아니면 대선 바로 직전 20일부터 대선까지는 횡보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도 보면 횡보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20-30년 동안 크게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높아져. 그렇죠. 대선 이후는 우상향하는 클래스입니다. 대선 전을 보시죠. 00년과 08년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제외하지 않거나 모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횡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민 씨가 저한테 질문 주셨죠.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네. 조금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보면 대선 이전보다는 대선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아마 들어가는 게 좀 더 타이밍상 좋지 않을까. 항상 대선 이전에는 보합권에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부동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걸. 결국 글로벌리 금리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려면 큰 얼개의 경제 전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매우 신뢰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부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나면 예산을 좀 적게, 아니면 부채가 적으면 예산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정부 부채의 전망입니다. 근데 CBO가 올해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 보시죠. 올해 GDP 대비 100%, 그리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한 2050년이 되면 GDP 대비 200% 가까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지면 낼 이자가 가만히 있어도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거기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중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리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미국 경제가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망하는데 망하는 게 그냥 둘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왜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 경제 재건과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설사 중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금리가 쉽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저는 상승 추세, 지금의 추세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친구가 부동산 브로커를 미국에서 하는데요. 반짝 부동산 지금이 약간 경기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에는 모기지라는 걸 이제 리파이낸스 한다 그런 이게 내려가니까 다시 그 이자율로 새로 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도 약간 연관성이 있나요? 기본적인 가정에 뭐가 다 끌고 있냐면 결국 금리가 다 깔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시차를 갖고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기도 하고. 근데 요거 하나를 좀 첨부를 하고 싶어요. 경기 부양책을 다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요. 미국의 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좀 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원은 아마도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갈 거고 상원을 누가 가져갈지 지금 약간 박빙의 상황이고 또 우리 같은 백악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갈리게 되면은 이 경기부양책 법안이 통과가 쉽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키예요. 오늘은 백악관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해서 논의를 했지만 그만큼 중요했던 게 의회 정치인 양원 선거도 결부돼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는데 나에게 힘을 줄 양원이 하원과 상원이 전부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 쪽이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세게 부양책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반면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구도는 상원이 공화당이거든요. 만약에 상원이 선거에서 지켜낸다. 그러면 또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는 사실 차치하고 대통령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즉 큰 정부가 대량의 재정 정책을 원하는 바이든. 이 금리가 단기간에 조금 트럼프보다는 높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민주당은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대규모의 부양책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시중에 국채를 발행을 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중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는 공화당은 약간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트럼프 노믹스 자체도 예산을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되면 대규모 부양책이 펼쳐지고 금리가 오르겠구나. 근데 투자 포인트가 미국 있다. 경기가 개선되는 거는 두 후보 마찬가지 누가 되든지 개선될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도 따라갈까요? 좀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의 아픈 현실에 한국도 들어가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국가 간에, 산업 간에. 자, 한국도 보면 글로벌리 보면 선진국 라인에 있지만 이게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안에서도 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도 여러 산업들, 아까 두 후보의 교집합에 반도체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산업은 거기에 편승해서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산업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결국 정답은 양극화네요. 결론은 양극화네요. 우리나라가 약속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 대사를 만났는데 주한 호주 대사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놀란 게
약소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호주는 사실상 우리보다 경제 규모나 우리보다 사실상 더 약한 국가입니다.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실상 미중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강이 워낙에 빵빵한 사강이라서 상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을 동맹국이나 준동맹으로 가진 국가가 세계 한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중국을 1위 국가, 무역 1위 국가로 가진 국가가 1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끼어 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영향력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그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거를 챙기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운명이 되는 것이 운명을 쥐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